혹시 오늘 은행 다녀오신 분 계신가요? 장롱 깊숙이 보관해뒀던 현금 뭉치를 조심스럽게 꺼내서 은행 창고에 가져가지는 않으셨나요? 그때 은행 직원이 고객님, 이 돈은 어디서 나신 거예요? 하고 물어보니까 약간 귀찮다는 듯이 그냥 생활비 모아둔 거예요? 하고 대답하지는 않으셨어요? 만약에 그러셨다면 여러분은 방금 국세청의 감시 리스트에 스스로 여러분의 이름을 올리신 것과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2026년 대한민국은 지금 보이지 않는 현금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거든요. 아마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아니, 내가 평생 뼈 빠지게 일해서 번 돈이고 세금 낼 거 다 내고 남은 돈 아껴서 모아둔 건데 내 돈을 내가 은행에 넣는 게 도대체 무슨 죄야? 너무 억울하시죠? 맞습니다. 심정적으로는 절대 죄가 아니죠. 하지만요, 2026년 국세청의 똑똑한 인공지능 컴퓨터 눈에는요, 그 행동이 바로 탈세 혐의자의 아주 전형적인 행동 패턴으로 보인다는 게 문제입니다. 오늘 이 긴 이야기에서 딱 한 문장만 기억하셔야 한다면 바로 이겁니다. 이제 은행 창고에서 여러분이 무심코 던지는 그 생활비라는 단어는요, 더 이상 여러분을 지켜주는 방패막이가 아닙니다. 오히려 국세청한테 저 좀 조사해주세요 하고 스스로 고백하는 자백서나 다름이 없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생활비라는 그 말 속에는요, 저는 이 돈이 어디서 왔는지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라는 뜻이 숨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위험하고도 복잡한 상황을 어떻게 지혜롭게 헤쳐나가야 할지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명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왜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예금이 위험해졌는지, 그리고 국세청의 인공지능이 우리를 어떻게 지켜보고 있는지 그 실체를 알려드릴 거고요. 이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쪼개기 입금이 왜 최악의 선택인지 실제 사례를 통해 보여드리고, 그럼 은행에서는 뭐라고 답해야 하는지 그 무적의 답반 3가지를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죠. 우리 자녀에게 합법적으로 세금 한 푼 안 내고 최대 3억 원까지 지원해줄 수 있는 놀라운 비밀까지 전부 다 공개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바로 위험한 예금, 다시 말해 상식의 함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평생 모은 내 돈을 내 통장에 넣는 것, 이건 너무나 당연하고 상식적인 행동이잖아요? 하지만 바로 이 상식이 2026년부터는 여러분의 발목을 잡는 무서운 덫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랬죠. 은행원이 돈 출처를 물으면 아이고, 그냥 생활비 모아둔 거예요 하고 얼버무르면 대부분 그냥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이젠 그 방법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웃고 있는 은행원 뒤에는 모든 것을 지켜보는 아주 거대한 눈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생활비라는 말은 저는 출처가 불분명한 돈을 세탁하러 왔습니다 라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거대한 눈의 정체는 바로 국세청의 인공지능 세무조사관 PCI 시스템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주인공이고요. 우리가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야 할 존재입니다. 이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면 우리는 평생 내가 번 돈을 쓰면서도 불안에 떨어야 할지 모릅니다. PCI 말이 좀 어렵죠? 쉽게 풀어드릴게요. P는 property, 즉 재산입니다. C는 consumption, 소비고요. I는 income, 소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재산이 얼마나 늘었는지, 신용카드는 얼마나 썼는지, 그리고 세금 신고한 소득은 얼마인지를 서로 비교 분석하는 인공지능이라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여러분이 번 돈과 쓴 돈의 균형을 맞추는 거대한 저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저울이 어느 한쪽으로 확 기울어지는 순간 바로 경고등이 켜지는 거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은퇴하시고 국민연금으로 1년에 2천만 원을 받으시는 어르신이 계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분 통장에 현금 5천만 원이 쾅 하고 입금됩니다. 그럼 이 똑똑한 PCI 시스템은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죠. 즉시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잠깐만, 1년에 2천만 원 버는 사람이 생활비 쓰고 내면 남는 돈이 거의 없을 텐데 어떻게 5천만 원이라는 목돈을 모을 수가 있지? 이건 계산이 안 맞는다. 이 돈은 분명 신고하지 않은 다른 소득이거나 자식한테 몰래 받은 현금일 가능성이 높아. 이렇게 스스로 결론을 내리고 여러분 집으로 자금 출처 소명하세요 라는 안내문을 보내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딱 이 1,000만 원이라는 기준만 생각하세요. 이게 바로 CTR, 고액 현금 거래 보고라는 건데요. 하루에 한 은행에서 1,000만 원 이상 현금을 넣거나 빼면 이건 기계가 자동으로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걸 피하려고 990만 원씩 입금하시는 거잖아요. 하지만요, 진짜 무서운 저승사자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STR, 의심거래 보고입니다. 이건 금액 기준이 없어요. 500만 원이든 300만 원이든 거래하는 패턴이 이상하거나 고객의 행동이 수상하면 은행 직원이 자기 판단으로 직접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 피하려다가 오히려 저 사람 뭔가 이상하다는 더 큰 의심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가장 위험한 행동, 바로 쪼개기 입금이 왜 금융자살행위나 다름없는지 그 이유를 제가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변에서나 인터넷에서 잘못된 정보를 듣고 이 방법을 쓰시는데 이건 정말 불길에 기름을 붓는 것과 똑같은 행동입니다. 이렇게 1,000만 원 기준을 피하려고 일부러 금액을 잘게 나누어서 거래하는 행동을 전문 용어로는 구조화 거래, 우리가 쉽게 말하는 쪼개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은행의 인공지능 시스템은요, 다른 건 몰라도 바로 이 쪼개기를 잡아내는 데는 전문가입니다. 오늘 이 지점에서 900만 원, 내일 저 지점에서 또 900만 원, 그 다음날 다른 은행 가서 700만 원. 시스템이 이걸 보고 이 고객님은 정말 성실하게 저축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할까요? 천만에요. 이 고객은 고액 현금 거래 보고를 고의로 피하고 있다. 자금 세탁 위험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고 모니터에 즉시 빨간색 경고창을 띄웁니다. 이 점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쪼개기는 국세청과 금융당국이 가장 싫어하는 아주 죄질이 나쁜 행동으로 여겨집니다. 왜 그럴까요? 실수가 아니라 시스템을 속이려는 고의성이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입니다. 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모르고 저지른 죄보다 알면서도 교묘하게 빠져나가려는 죄를 훨씬 더 무겁게 다스립니다. 제가 직접 상담했던 한 김 사장님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시장에서 평생 현금 장사를 하셔서 5천만 원을 모으셨는데 이걸 가게 확장 자금으로 써야 해서 입금을 해야 했습니다. 근데 1,000만 원 넘으면 세무조사 나온다는 말에 덜컥 겁이 나신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매일 다른 은행, 다른 지점을 돌아다니면서 500만 원, 700만 원씩 쪼개서 넣으셨죠. 본인은 이게 완벽한 작전이라고 생각하셨대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정확히 6개월 뒤에 세무서에서 날아온 건 그냥 안내문이 아니었습니다. 세무조사 사전 통지서였어요. 국세청은 김 사장님의 이 쪼개기 입금을 매출을 일부러 빠뜨리려고 한 고의적인 탈세 행위로 판단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원래 내야 할 소득세는 당연히 내야 했고요. 여기에 그냥 실수로 신고를 안 했을 때 붙는 일반 가산세가 20%거든요. 그런데 김 사장님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사기나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 간주되어서 그 2배인 무려 40%의 가산세 폭탄을 맞으셨습니다. 5천만 원 입금하려다가 세금으로만 2천만 원이 넘는 돈을 내게 되신 거예요. 잠시 머리 좀 쓴다고 한 게 평생 모은 돈의 거의 절반을 날릴 뻔한 정말 뼈아픈 교훈이었습니다. 자, 이제 문제의 심각성은 충분히 아셨을 겁니다. 듣기만 해도 가슴이 답답하고 무서우시죠? 그럼 어쩌라는 거냐? 평생 현금을 장롱 속에 그냥 썩혀두란 말이냐? 아닙니다. 방법은 있습니다. 피하는 게 아니라 정면으로 돌파해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은행 창구에서 국세청 AI도 꼼짝 못하게 만들고 은행원도 더 이상 묻지 않고 입금해주게 만드는 그 무적의 답변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은행원이 이 돈 어디서 나셨어요? 라고 물을 때 생활비라는 그 최악의 답변 대신에 이 3가지 마법의 단어를 사용하십시오. 첫째, 자녀 결혼자금. 둘째, 주택 수리비용. 그리고 셋째, 병원비 및 간병비입니다. 이 3가지 공통점이 뭔지 아시겠어요? 바로 목적이 아주 뚜렷하고 큰 돈이 들어가는 게 너무나 당연하며 사회적으로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있는 사유라는 점입니다. 첫 번째, 결혼자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딸이 다음 달에 시집을 가거든요. 그동안 들어온 축의금이랑 결혼식 비용으로 쓸 돈 정리해서 넣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내지 마시고요. 투만해서 청첩장 한 장을 딱 꺼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종이 청첩장이 없으면 스마트폰에 있는 모바일 청첩장이라도 괜찮아요. 이 청첩장 한 장이 여러분의 수천만 원을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보증수표가 됩니다. 결혼이라는 건 사람이 살면서 겪는 가장 큰 경사잖아요. 세무당국도 이런 건 함부로 건드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 집 수리 비용입니다. 아이고, 집에 물이 새서요. 이번에 대공사를 좀 해야 합니다. 공사대금으로 줘야 할 돈이에요. 라고 말씀하십시오. 이때 필요한 서류는 거창한 계약서가 아닙니다. 그냥 동네 인테리어 업체에서 받은 견적서 한 장이면 충분합니다. 이 종이 한 장을 은행원에게 보여주면요. 의심의 눈초리가 싹 사라집니다. 집 고치는데 큰돈 들어가는 건 누가 봐도 당연한 일이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 병원비입니다. 이건 최후의 보루이자 가장 강력한 답변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달린 문제 앞에서 세금부터 따지는 국가는 없거든요. 남편 수술비로 써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나 입원 확인서 아니면 진료비 예상 내역서 같은 걸 보여주십시오. 만약에 당장 서류가 없으면요, 병원에서 온 예약 확인 문자 메시지라도 괜찮습니다. 의료 목적으로 쓰는 돈은 자금 세탁 혐의에서 거의 예외로 쳐줍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꿀팁 하나 더 드릴게요. 바로 증거를 남기는 기술입니다. 종이 영수증이나 견적서, 이거 시간이 지나면 글자가 다 날아가서 백지가 되는 거 아시죠? 5년 뒤에 세무조사가 나왔는데 백지장을 내밀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습관을 바꾸세요. 청첩장이든 견적서든 병원 영수증이든 서류를 받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스마트폰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두십시오. 그리고 바로 자녀분 카카오톡으로 전송해 놓으세요. 이 사진 한 장이 5년 뒤에 날아올지도 모를 수천만 원짜리 가산세를 막아주는 철벽 방패가 될 겁니다. 자, 이제 은행 문제는 해결이 됐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 현금을 결국 누구에게 주고 싶어 하시나요? 맞아요. 바로 우리 자녀들이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은행에 입금하는 것보다 100배는 더 위험한 실수를 저지르고 계십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일이 오히려 자식에게 세무조사라는 폭탄을 안겨주는 비극이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현금으로 쇼핑백에 담아서 몰래 줬으니까 아무도 모를 거야. 계좌이체 기록도 안 남으니까 이건 완벽하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국세청은 이걸 대체 어떻게 알았을까요? 정말 귀신이 고칼 노릇 아닐까요? 정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국세청은요, 돈을 준 부모님, 즉 여러분을 감시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돈을 받아서 쓴 여러분의 자녀를 감시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아들이 연봉이 4천만 원인데 5억 원짜리 아파트를 샀다고 해봅시다. 대출 2억 받고 그동안 모은 돈 1억을 썼다고 해도 2억 원이 비잖아요. 바로 이 순간 PCI 시스템이 작동하는 겁니다. 이 2억 원은 어디서 났지? 100% 부모님이 도와준 거네. 이렇게 자녀가 큰 재산을 사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길은 딱 두 가지입니다. 잘못된 길은 쇼핑백에 현금을 담아 몰래 주는 겁니다. 그 결과는 자녀가 집을 사는 순간 세무조사가 시작되고 증여세 폭탄에 40%짜리 무시무시한 가산세까지 맞게 되는 길이죠. 반면에 올바른 길은 합법적인 차용, 즉 돈을 빌려주는 형식을 갖추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세금도 없고 가산세도 없습니다. 국세청도 인정하는 진짜 차용증을 만드는 3가지 철칙, 제가 알려드릴게요. 첫째, 반드시 이자를 주고받아야 합니다. 현재 법에서 정한 이자율은 1년에 4.6%입니다. 둘째, 이자는 반드시 계좌이체로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통장에 매달 이자라고 찍힌 그 기록이 최고의 증거가 됩니다. 셋째, 이 차용증을 언제 썼는지 날짜를 증명해야 합니다. 변호사 사무실 가서 공증을 받거나 우체국 내용 증명을 보내거나 하다못해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라도 받아두셔야 합니다. 이 3가지가 없으면요, 그냥 가족끼리 쓴 종이 조각에 불과합니다. 아이고, 이자까지 주고받는 건 너무 복잡하고 야박하게 느껴진다. 그냥 좀 깔끔하게 합법적으로 세금 없이 줄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없나? 이런 생각 드시죠? 네, 있습니다. 드디어 2026년부터 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아주 파격적인 혜택을 내놓았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자녀에게 세금 없는 고속도로를 열어준 혼인 출산 증여 공제입니다. 원래는 성인 자녀에게 10년 동안 세금 없이 줄 수 있는 돈이 5천만 원뿐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의 자녀가 결혼을 하거나 아이를 낳으면 나라에서 축하 선물로 1억 원을 추가로 더 공제해 줍니다. 그러니까 기본 5천만 원에다가 보너스로 1억 원이 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자녀 한 명에게 총 1억 5천만 원까지 세금 한 푼 없이 지원해 줄 수 있게 됐습니다. 기본 공제 5천만 원에 결혼이나 출산 추가 공제 1억 원이 더해진 금액이죠. 이 1억 5천만 원은 아버지와 어머니 두 분이 합쳐서 주실 수 있는 한도입니다. 그런데 이 혜택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놀라운 건 이 혜택이 신랑과 신부 양쪽에 모두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랑 쪽 부모님이 1억 5천만 원, 그리고 신부 쪽 부모님도 1억 5천만 원을 각각 지원해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다 합치면 얼마일까요? 네, 맞습니다. 무려 3억 원입니다. 갓 결혼한 신혼부부가 양가 부모님께 총 3억 원을 지원받아도 내야 할 증여세가 0원입니다.
3억 원이면 지방에서는 아파트 한 채 값이고 서울에서도 전세금 마련에 정말 결정적인 도움이 되는 어마어마한 돈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오늘 내용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마지막 핵심 포인트가 나옵니다. 많은 분들이 세금 낼 게 없으니까 신고도 안 해도 되겠네? 라고 생각하십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게 가장 큰 함정입니다. 세금이 0원이더라도 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서 나는 내 자녀에게 1억 5천만 원을 주었고 혼인 공제를 받아서 납부할 세금은 0원입니다. 라고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신고 내역이야말로 나중에 자녀가 그 돈으로 집을 살 때 국세청의 모든 의심을 한 번에 막아주는 완벽한 방패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정말 긴 내용을 말씀드렸는데요. 딱 3가지 원칙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쪼개기 입금 같은 꼼수는 절대 쓰지 마십시오. 그건 유죄를 스스로 자백하는 행위입니다. 둘째, 은행 창고에서는 생활비라는 애매한 말 대신 결혼, 수리, 병원이라는 구체적인 이유를 증거 서류와 함께 당당하게 제시하십시오. 셋째, 자녀를 도울 때는 합법적인 차용증을 쓰거나 새로운 혼인공제를 활용하시고 세금이 0원이더라도 반드시 신고 서류를 제출하십시오. 세상이 참 팍팍해지고 무서워졌다고들 합니다. 내 모든 것이 기록되는 감시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세상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더 똑똑해지는 것뿐입니다. 이제는 무작정 숨기는 것이 아니라 투명하게 기록하고 명확하게 소명하는 것이 여러분의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준비한 만큼 내 돈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